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부 이소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퀀트 투자란 무엇인지 그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단한 실습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파이썬을 활용한 금융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데이터 분석 도구 소개, 시계열 데이터의 처리, 주가 예측 모델 소개, 금융 데이터의 전처리 작업 순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낯설 수 있는 단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TF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식이나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일 겁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로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펀드입니다. 펀드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전문가가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특정 지수나 자산군을 추종하는데요. 여기서 자산군을 추종한다는 의미는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등 특정 자산군의 성과를 반영하도록 설계된 투자 상품이 해당 자산군의 지수를 따라가도록 운영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단어는 비정상적 시계열입니다. 비정상적 데이터는 평균, 분산, 자기상관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 데이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산이 커지고 평균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비정상적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추가적으로 자기상관이란 시간적으로 가까운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특정하는 지표입니다.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전값이 이후값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 데이터 분석 도구 소개입니다.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기본 분석, 그리고 시각화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를 아주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판다스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데이터를 쉽게 조작을 하고 분석하게끔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두 번째는 넘파이인데 고성능의 수학 계산 및 배열 데이터 처리를 담당합니다. 세 번째는 매플로릭과 시본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라이브러리이죠. 여기까지는 데이터 분석에 흔히 쓰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는 주식, ETF, 환율, 암호화폐 등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가져오는 도구입니다. Y파이낸스는 야후 파이낸스 API를 활용을 해서 주식 데이터를 가져오는 도구입니다. 세 번째까지는 자세한 소개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 두 개를 중점으로 추가 설명을 해보자면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는 한국과 해외의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요 기능으로 주식 데이터, 환율 데이터, ETF 그리고 원자재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SPY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ETF로 미국의 대형 추성과를 반영을 하여 유동성과 그리고 거래량이 매우 높습니다. ETF가 유동성이 높다는 말은 거래량이 많아서 쉽게 사고 팔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현금화가 쉽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WTI는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에이트로 미국 텍사스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원유의 기준인데 세계 원유 시장에서 가장 많이 참조되는 유가지표 중 하나입니다. Y파이낸스는 야후 파이낸스 데이터를 활용을 하여 미국 주식과 ETF를 다루는 데에 적합한데요. 그 이유는 야후 파이낸스가 미국 기반의 글로벌 금융 데이터 플랫폼으로 미국 주식 및 ETF 데이터가 풍부하고 최신 데이터를 빠르게 업데이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시계열 데이터의 처리입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부터 살펴보고 처리에 대한 방법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 의존성을 가집니다. 현재의 값이 이전 값에 의존한다는 것인데 오늘의 주가가 어제의 주가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5일 연속 상승 시 다음 날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시간 의존성의 특성에 기반한 것이죠. 두 번째로 시계열 데이터는 추세라는 것을 가집니다.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향을 말하는데
일정 방향으로 데이터가 움직이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는 움직임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성장에 따라서 S&P 500 지수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것, 그리고 특정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라는 게 조금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파악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향성을 우리는 추세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를 파악했을 때 우리는 투자 그리고 예측 전략을 수립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추세는 이동평균선, 회기선 또는 추세선과 같은 기술적 분석 도구를 통해서 판단합니다. 데이터의 장기적인 증감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그래프 시각화나 단위근 검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던 것이 기억이 나시나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주가가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방향성과 그 교차를 활용을 하여 추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데이터를 회귀 분석하여 선형 추세선을 도출한 뒤 회귀선이 우상향하면 상승 추세, 우하향하면 하락 추세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저점 또는 고점을 연결하여 추세선을 그려보고 이 추세선이 상승하는 경우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위근 검정에 대해서도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단위근 검정은 시계열 데이터가 정상성을 가지는지 그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검정이기 때문에 가설이 있어야겠죠. 규모 가설은 데이터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이고 대립 가설은 데이터가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검정 결과 P값이 낮으면 규모 가설을 기각하고 데이터를 정상적이라고 간주합니다. 만일 P값이 높으면 규모 가설을 채택을 하고 데이터를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는 곧 추세가 데이터에 존재한다는 의미로 이어지겠죠. 이렇게 추세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으로 돌아와서 시계열 데이터는 계절성을 가집니다. 일정 기간에 반복되는 패턴을 계절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매업 매출이 크리스마스 시즌인 연말에는 급증을 한다든지 항공 수요가 여름 성수기에 증가하는 것을 계절성이 돋보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또한 노이즈를 가지는데 노이즈는 랜덤한 변동으로 데이터에 포함된 비정상적이고 무작위적인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가격 급등락,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이상치, 정치적인 불안정성이나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가 급등락이 있습니다. 노이즈를 제거하는 이유는 이를 제거 또는 완화했을 때 우리가 데이터의 핵심 패턴을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노이즈가 비정상적이고 무작위적인 변동성이라면 주가 예측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취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노이즈는 종종 일회성 이벤트나 랜덤한 요소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주가 예측 모델에서는 일관된 패턴을 포착하는 데에다가 중점을 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이즈는 제거 또는 완화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주가 예측 모델에서 이상치와 극단치가 중요한 경우 따로 모델링하는 기법도 존재합니다. 이상치 모델링 기법의 대표적인 경우에는 아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상치 간지 및 분리 기법으로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를 사용을 하고 밀도 기반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에는 DB스캔이 사용됩니다. 극단적인 사건 확률을 모델링하는 기법은 익스트림 밸류 시어리를 사용합니다. 이상치 모델링에 대해서는 차후 콘텐츠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계열 데이터의 처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선 시간 의존성이 있는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간 순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의 비정상성으로 인해서 차분 또는 로그 변환 등을 통해
정상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론 콘텐츠 진행에 앞서서 비정상성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는데 평균과 분산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의미했었죠. 정상성이 확보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예측의 용이성 때문입니다. 많은 시계열 모델이 이를 전제로 작동하게 됩니다. 사진의 왼쪽이 정상적인 데이터를 나타내고 오른쪽은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차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을 일정하게 만들어 정상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연산인데요. 1차 차분의 경우 yt 시점에서 t-1 시점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속적인 데이터 간의 변화를 도출하는 공식입니다. 시계열 데이터 처리에서 살펴보게 될 마지막 요소는 데이터 정제로 보관 또는 제거 작업을 말합니다. 결측치와 이상치를 처리해서 예측 모델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관이란 결측치를 주변 데이터의 패턴에 따라서 채우는 방법을 뜻하고 선형 보관과 스플라인 보관이 대표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보관은 결측값을 양쪽 데이터의 직선 연결을 통해서 채우는 방식이고 스플라인 보관의 경우 결측값을 다항식 곡선으로 연결하여 보다 부드럽게 채우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주가 예측 모델 소개입니다. LSTM과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아리마를 포함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리마는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로 단기적인 추세와 패턴 예측에 용이한 모델입니다. 시계열이 정상 상태이고 자기 상관의 특성이 결정되면 아리마 모델을 적합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 PDQ로 표현을 하고 차분이라는 개념을 통해 비정상적 상황 데이터 상황에서 더 나은 예측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P란 아리마의 자기 회비 부분의 차수이고 D는 관련된 차분의 정도, Q는 이동평균 부분의 차수입니다. 단순하고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비선형 관계나 복잡한 패턴 처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PDQ 차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차분 차수 D의 경우 시계열 플롯을 보고 정상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비정상적이라면 차분을 진행하고 차분 후에 플롯을 본 다음 정상성이 확보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랬을 때 정상성이 확보되는 차분의 차수가 D가 됩니다. P와 Q의 경우는 ACF와 PACF를 보고 결정하는데요. ACF는 K레그 단위로 구분된 시계열 관측치 XT와 XT-K 간의 상관측도입니다. PACF는 다른 모든 짧은 시차항에 따라 조정한 뒤에 K시간 단위로 구분된 시계열 관측치 XT와 XT-K 간의 상관측도입니다. 설명만 들어서는 와닿지가 않을 텐데 실습 시간에 이에 대해서 그래프로 확인을 하면서 PDQ 차수를 결정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LSTM입니다. 장기 의존성을 처리하는 순환신경망 RNN의 확장형이죠. 해당 모델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셀 상태 CT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위쪽에 있고 이를 보호 그리고 통제하기 위해서 포겟 게이트인 FT, 인풋 게이트인 IT, 아웃풋 게이트인 OT라는 세 가지 종류의 게이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게이트를 사용을 하여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합니다. 먼저 셀 스테이트 CT는 LSTM의 핵심으로 정보를 장기적으로 저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만 수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forget gate FT는 과거 정보를 잊을지 결정하는 게이트입니다. 입력으로 이전 히든 스테이트 HT-1과 현재 입력 XT가 들어가고 시그모이드 함수 시그마를 통해서 값이 0과 1 사이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FT가 1이면 이전 정보를 유지하고 0이면 잊어버립니다. 세 번째로 인풋 게이트 IT는 현재 정보를 기억을 할지를 결정하는 게이트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로 선택된 중요 정보 IT와 CT 틸다에서 나온
현재 입력 정보의 탄젠트 하이퍼볼릭 변환 결과인데 그 탄젠트 하이퍼볼릭 변환 결과는 -1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it와 ct tilde를 요소별 곱셈으로 결합을 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게이트 OT는 최종 출력 HT를 결정하는 게이트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로 결정된 OT와 업데이트된 셀 상태 CT를 탄젠트 하이퍼볼릭 변환한 결과가 요소별 곱셈으로 결합되어서 출력이 됩니다. 최종 결과로는 CT, 업데이트된 셀 상태가 나오고 HT, 출력으로 전달되는 최종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LSTM의 장점은 복잡한 시계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이고 단점은 학습 속도가 조금 느리고 데이터 요구량이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트랜스포머인데요. 어텐션 메커니즘과 병렬 연산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 구조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입력 토큰은 먼저 고차원 벡터로 변환, 인풋 임베딩이 되며 순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와 더해집니다. 이후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입력 토큰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셀프 어텐션이 진행됩니다. 여러 어텐션 헤드를 사용하여 다양한 패턴을 병렬로 학습하고 행렬 계산을 통해서 어텐션 벡터를 생성합니다. 이 결과에 원래 입력 데이터를 더하고 정교화를 적용해서 학습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그런 다음 완전 연결층 (Fully Connected Layer로) 각 토큰의 정보를 독립적으로 변환하는 피드포워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더 깊은 표현을 학습합니다. 디코더에서는 이전 출력을 고차원 벡터로 변환한 다음 이전 출력만 참조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결과를 정교화를 하고 인코더에서 생성된 잠재 표현과 디코더의 출력 간의 관계를 학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멀티헤드 어텐션을 적용을 합니다. 이후 디코더 출력에 대해서 피드포워드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리니어 레이어와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각 단어의 출력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장점은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고 장단기 의존성을 처리해서 모든 시점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계산량과 메모리 사용량이 크다는 점,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가 없을 때는 과적화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 데이터의 전처리 작업인 결측치 처리, 이상치 처리, 로그 변환 및 정교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장일 또는 데이터 누락으로 인한 결측치를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fill NA 또는 drop NA를 사용을 하여 누락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휴장일의 경우는 데이터의 행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일반적인 결측치와는 조금 다른데 연속된 날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분석에서는 휴장일이 결측치처럼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관을 한다거나 또는 채우기 작업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한 데이터인 이상치를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치는 Z스코어 또는 사분위수 범위인 IQR로 감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지만 Z스코어 판단의 경우 절대값 Z가 2보다 클 때 이상치로 판단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최근 N일, 예를 들어서 20일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IQR로 판단할 경우 일반적으로 Q1-1.5 IQR 이하 또는 Q3 플러스 1.5 IQR 이상일 때 이상치로 판단을 하는데요. 주가 자체가 아니라 1일 변화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점이 마찬가지로 주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안정성과 효율 향상을 위해서 로그 변환과 정교화를 해야 합니다. 금융 데이터의 분포를 정규 분포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로그 변환을 진행을 하고 데이터의 값을 0부터 1 범위로 스케일링을 하여 각 변수의 단위를 통일을 합니다.
이는 모델 학습에서 특정 변수가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론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은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습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의 패키지 관리자인 PIP를 사용을 해서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가 된다고 하면 이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라는 라이브러리를 FDR로 임포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삼성전자의 주가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fdr.datareader를 사용을 하였고, 이는 주가 데이터를 불러오는 함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에 삼성전자의 종목 코드인 005930을 전달을 하였고, 그리고 시작 날짜는 2022년 1월 1일, 그 다음에 종료 날짜는 2022년 12월 31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된 주식 데이터를 df_ss에다 넣었고요. 첫 5번째 행까지를 프린트를 해보았을 때 날짜 데이트가 인덱스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가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 변화율이 각각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Y파이낸스 라이브러리도 YF로 임포트를 진행을 하고, Y파이낸스에서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함수로 간단하게 .다운로드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애플의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애플의 티커인 AAPA를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 스타트와 엔드 데이터는 삼성전자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것과 동일하게 날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5번째 행까지를 출력을 한 결과고요. 데이트가 인덱스로 들어가 있고 수정된 종가, 그리고 종가, 고가, 저가, 시가, 거래량 등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서 데이터의 비정상성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상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중에 차분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그 차분 차수 D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아리마에서 차분 차수 D를 포함하여 P와 그리고 Q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래프를 통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라이브러리인 matplotlib.pyplot을 plt라는 것으로 임포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데이터를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reset_index inplace는 true라는 코드를 입력을 하였는데요. 이 코드는 금융 데이터가 데이트를 기본적으로 인덱스로 설정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통해서 데이트를 일반적인 열로 변환하는 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스는 true는 기존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수정을 해서 별도로 복사본을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그 뜻은 기존 데이터 프레임의 변경된 설정으로 덮어쓰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정 변수에 저장하도록 코드를 입력하지 않고도 한 번에 기존 변수에 덮어쓸 수 있다는 편리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df_ss 데이트를 열로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코드가 지금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X축은 데이트로 Y축은 close, 종가를 사용을 해서 이제 주식 데이터를 그려보았을 때 첫 번째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시간에 따라서 평균과 분산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현재 비정상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정상적 데이터를 어떻게 정상성을 확보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론 시간에 보았던 차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드에서는 차분을 DIFF라는 것을 통해서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래서 1차 차분의 결과를 diff_1에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plt.plot에 넣어서 시각화를 하고 이미지를 보였을 때에 두 번째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은 첫 번째 그래프와 비교를 했을 때에 훨씬 더 평균과 분산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는 곧 데이터가 정상성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정량적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 없을까 한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정상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1차 차분 ADF 검정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1차 차분의 정상성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ADF 검정을 진행을 해보는 것인데요. ADF 검정은 시계열 데이터의 정상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성을 확인하는 검정을 하려면 from statsmodels.tsa.stattools에서 adflow라는 것을 임포트를 진행을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차분된 결과에서 결측티는 당연히 제외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adflow에 적합을 시킨 다음에 result_1에다가 할당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result_1의 두 번째 요소를 프린트를 함께 진행을 하였는데, 두 번째 요소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값의 pValue가 할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값에는 검정 통계량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Value를 출력을 하였을 때 0.05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작다면 현재 데이터가 정상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0.05보다 크면 정상성이 확보되지 않고 여전히 비정상적 데이터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분을 또 한 번 진행을 해서 이때는 2차 차분이 되겠죠. 정상성이 확보될 때까지의 검정을 반복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1차 차분 검정 결과를 보면 이렇게 누가 보아도 현재 0.05보다는 작은 값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현재 충분히 정상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 되고, 아리마 모델에서는 우리가 P하고 D하고 Q 그 차수를 결정을 지었어야 했는데, 그 두 번째 그 D라는 차수를 여기서 결정을 짓는다고 하면 1차 차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정상성이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D를 1로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P하고 Q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짓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하고 Q는 ACF 그래프와 PACF 그래프를 시각화를 한 후에 결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from stats models graphics tsa plot에서 plot ACF와 plot PACF를 임포트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ACF와 PACF 그래프를 위아래로 나란히 그릴 수 있는 두 개의 서브플롯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CF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삼성전자 데이터의 종가를 가지고 그렸고요. 레그는 35로 설정해서 최대 35개의 레그에 대해서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서브 클롯에 ACF를 그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서브 플롯에 PACF 그래프를 마찬가지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였을 때 ACF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고 PACF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ACF 그래프는 현재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PACF 그래프의 경우 자기 자신을 제외한 첫 번째 레그 이후에 절단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R 올더로 기능하고 있는 P는 1로, 그리고 MA 올더로 기능하고 있는 Q는 0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리마 모델에서 PDQ를 적합을 시켰을 때 결론적으로 1, 1, 0으로 적합을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해볼 거는 아리마 모델을 적합시킬 건 아니고요. 시계열 예측 모델에 대해서 LSTM 모델을 활용하여 구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삼성전자 주가 데이터를 다시 한번 불러올 건데 이번에는 2018년 이후의 데이터를 쭉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셋 언더바 인덱스를 인플레이스는 true라는 옵션을 통해서 데이트 인덱스를 열로 포함을 시켜 주었고요. 이를 통해서 df 데이트를 x축으로 df 클로즈를 y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2018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데이터가 쭉 반환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보았을 때 또 한 번 주가 데이터가 비정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 정보하고 수치형 데이터의 요약 통계량을 출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데이트부터 체인지까지 null, 결측치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수치형 요약 데이터를 보면은 현재 조금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하고 하이, 로우에 0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주식 데이터에서 0 또는 음수는 유효하지 않은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포함되어 있는 열을 한번 프린트를 해 보았을 때 이 세 가지 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러면 필터링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df에 다시 한번 0보다 큰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필터링을 해주었고 프린트를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오픈 하이 로우 값에 0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측치는 아까 0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썸을 해도 당연히 0으로 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결측치가 존재한다고 하면 보관을 해준다든지 앞 또는 뒤쪽 행을 전달해가지고 행을 채우면 되겠죠. 추가적으로 로그 수익률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로그 수익률은 여러 기간의 수익률을 더해서 누적 수익률을 내는 데 용이하기도 하고 극단값의 영향을 완화해서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을 유리하게 하기 때문에 선호되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넘파이를 임포트를 진행을 하였고 클로즈 종가의 열에서 그 전의 열을 나누어 줌으로써 수익률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리턴을 해가지고 df 구조를 확인을 해보면 지금 로그 리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값의 경우 이전 데이터가 없어서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측치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결측치는 여기서 드랍을 시키고 df를 출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그 수익률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내려와서 변동성, 일일 변동성에 대해서도 표준 편차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로그 수익률을 이제 사용을 하였습니다. 로그 수익률은 변동성을 계산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지표 중에 하나이고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그 수익률이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줄이고 수익률의 변동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20일 동안의 로그 수익률의 이동 표준 편차를 계산한 것이고요. 이동 평균처럼 표준 편차를 이동창, 이 윈도우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여 변동성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았을 때 변동성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df 데이터 프레임의 볼라틸리티 변수가 열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non 값으로 반환되고 있는 이유는 윈도우를 20으로 설정해서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데이터 전처리 라이브러리, 사이클런의 데이터 전처리 라이브러리에서 민맥스 스케일러를 불러왔고 이 민맥스 스케일러는 데이터를 0부터 1까지의 범위로 정규화를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맥스 스케일러 객체를 생성을 하고
데이터 프레임의 클로즈, 종가열을 0부터 1까지 스케일링을 해서 새로운 열인 스케일드 클로즈에 저장을 하였습니다. LSTM 입력 데이터도 생성을 하였는데요. 입력 시퀀스와 레이블을 생성하는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저장할 빈 데이터를 먼저 초기화를 하였고요. for문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의 길이에서 시퀀스 랭스를 뺀 만큼 반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시퀀스를 생성 가능한 범위를 의미를 하고요. 현재 위치에서 시퀀스 랭스의 길이만큼 데이터를 잘라서 입력 시퀀스로 할당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퀀스 바로 다음 데이터를 레이블로 설정을 해서 레이블에 넣습니다. 그리고 입력 시퀀스와 레이블을 쌍인 튜플로 저장을 해서 생성된 시퀀스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 시퀀스 길이를 현재 20일로 설정을 하였고요. 스케일드 클로즈 열을 numpy 배열로 반환을 해서 스케일드 데이터에 저장을 하였습니다. 전체 데이터의 80%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개수를 계산하였고, 처음부터 트레인 사이즈까지의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 사이즈 이후의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를 시퀀스와 레이블로 변환을 하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를 시퀀스와 레이블로 변환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집 함수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훈련 데이터의 시퀀스와 레이블을 각각 X트레인과 Y트레인으로 분리를 하였고, 텍스트 데이터의 시퀀스와 레이블을 각각 X테스트와 Y테스트로 분리하였습니다. 집 함수는 여러 리스트, 튜플 또는 시퀀스를 묶어주는 함수인데 같은 위치의 요소를 짝지어서 튜플 형태로 반환합니다. 결과는 집 객체로 반환이 되고 필요하면 다시 리스트나 튜플로 변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뒤에 들어가 있는 별표는 언패킹 연산자라고 불리는데요. 시퀀스, 그러니까 리스트나 튜플 등 그 안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풀어서 함수나 연산에 전달할 때에 사용합니다. 집 함수와 함께 사용하면 묶여있던 데이터를 다시 풀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아래에 있는 코드는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훈련 데이터의 시퀀스와 레이블을 numpy 배열로 반환한 것이고 테스트 데이터의 시퀀스와 레이블을 numpy 배열로 반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 크기를 출력한 거,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 배열의 크기를 출력한 프린트문입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 트레인 X트레인의 이 형태는 1340개의 21 길이의 시퀀스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각 시퀀스는 20일 동안의 주가 데이터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가 아니라 그 출력 데이터 Y트레인의 형태는 값 입력 시퀀스의 20일 바로 다음 날의 값을 레이블로 가집니다. 그리고 테스트 쉐입도 마찬가지로 입력 데이터 형태가 321개의 20일 길이의 시퀀스가 존재하는 거고요. 값 입력 길이, 이 20일 시퀀스 바로 다음날 값을 레이블로 가지고 있는 출력 데이터가 321개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토치는 딥러닝 모델을 구축을 하고 학습하는 데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한 것이고요. 아래는 파이토치의 신경망 모델 토치NN을 NN으로 줄여서 임포트를 한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LSTM 모델을 정의를 하였고요. 파이토치의 기본 신경망 클래스 NN.모듈을 상속을 받아서 사용자 정의 LSTM 모델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모델 초기화 메서드로 모델의 구성 요소와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super LSTM 모델, self, init 여기는 분모 클래스 nn 모듈의 초기화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모델을 초기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self LSTM 여기서는 LSTM 계층을 정의를 하는 거고 input 디멘션은 입력 차원, hidden 디멘션은 LSTM 계층의 은닉 차원, 그 다음에 num layer는 LSTM 계층에 쌓이는 층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치 퍼스트를 true로 설정한 것은 입력 데이터를 배치 크기, 시퀀스 길이, 특징 순서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fully connected 선형 변환 계층을 정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LSTM의 은닉 상태에서 최종 예측값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아래로 들어와서는 모델의 순전파 forward pass 과정을 정의를 한 함수입니다. 입력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최종적인 출력값을 반환을 합니다. 입력 데이터 X를 LSTM 계층에 전달을 하게 되고 LSTM out은 모든 시점을 출력하는 그런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은닉 상태의 크기가 만약에 50이라고 하면 각 시점의 출력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언더바는 마지막 은닉 상태와 셀 상태 얘네들이 이제 이 코드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언더바로 처리가 됩니다. 마지막 시점에 은닉 상태하고 셀 상태가 반환되긴 하는데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아서 언더바로 처리를 하였고요. 그리고 아웃풋에서는 모든 시점의 출력 중에서 마지막 시점에 출력을 선택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여기 대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모든 배치의 마지막 시퀀스 시점 데이터를 선택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생성하는 코드이고요. 입력 차원이 1이고 히든 은닉 상태 차원이 50, 출력 차원이 1이고 LSTM 층이 2개인 모델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프린트를 한 결과 이런 식으로 LSTM 모델이 정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려와서 토치 데이터 처리 유틸리티를 불러봅니다. 그래서 텐서 데이터셋은 텐서 데이터를 묶어서 파이토치 데이터셋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고 데이터 로더는 데이터셋을 배치 단위로 나누고 모델 학습을 위한 반복 가능한 데이터 로더를 생성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numpy bear, xtrain, ytrain을 여기서는 파이토치 텐서로 변환하는 과정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 형태를 배치 크기, 시퀀스 길이, 입력 차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unsqueeze에 -1이 들어가 있는데 데이터의 마지막 축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셋, 텐서 데이터셋, xtrain 텐서, ytrain 텐서는 입력 데이터와 레이블을 묶어서 파이토치 데이터셋으로 생성을 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데이터를 32개의 배치로 나눠가지고 반환을 하였고 셔플은 true는 데이터를 학습할 때 랜덤으로 섞어서 배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에서는 손실함수하고 옵티마이저를 각각 정의한 것인데요. 손실 함수로 평균 제곱 오차 MSE를 사용을 하였고요.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차이를 제곱해서 평균을 내어서 손실함수 값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로는 아담을 사용해서 모델의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하였고 모델 파라미터는 이제 모델 LSTM이 학습 가능한 모든 파라미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률은 여기서 0.001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f폭은 10번으로 설정을 하여서 10번 학습을 반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f폭 끝 동안에 총 손실값을 초기화하는 코드를 넣었고 그리고 트레인 로더에서 배치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포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제로그래드는 이전 배치의 기울기를 초기화를 해서 역접한 시에 기존 기울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설정한 코드이고요. 손실함수인 MSE를 통해서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오차를 계산하는 함수가 로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값을 기준으로 각 파라미터에 대한 기울기,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 함수이고요. 옵티마이저.step은 계산된 기울기를 기반으로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배치 단위 손실값을 토탈 로스에 누적하는 함수이고, loss.item은 텐서 형태의 손실값을 파이썬 숫자로 변환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폭을 10번 돌렸을 때 로스 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모델을 평가하는 것으로 들어와서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 코드는 테스트 데이터를 파이토치 텐서로 변환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32비트 부동소수점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데이터의 마지막 차원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를 해서 LSTM 입력 형식인 배치 크기, 시퀀스 길이, 입력 차원으로 위에서 봤던 것처럼 변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평가 모드로 전환을 하고, 평가 시에 기울기 계산을 비활성화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계산 속도를 늘리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입력 데이터를 모델에 전달해서 예측값을 계산을 하고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 MSE를 계산을 하여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차이를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이템, 이 함수는 텐서 값을 파이썬 스칼라로 숫자로 변환을 해서 가독성 있게 출력을 하는 그런 코드로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데이터 예측 결과를 시각화한 것인데요. y테스트 텐서의 크기 중에서 1인 크기가 1인 축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텐서 크기가 예를 들어서 321,1이라 그러면 321,로 변환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파이토치 텐서를 넘파이 배열로 변환했기 때문에 시각화에 사용을 하는 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슈얼 같은 경우는 실제 값은 액슈얼로 라벨링을 해주고, 그리고 예측 값은 라벨을 프리딕트로 넣은 다음에 빨간색으로 시각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타이틀하고 X레이블, Y레이블은 이렇게 설정을 진행을 하고, 그래서 범례를 표시하고 시각화를 진행했을 때 LSTM으로 주가 예측을 한 결과는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프리딕트 같은 경우에는 상향된다는 추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액슈얼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그렇게 잘 맞고 있다고는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가지의 그런 변수가 있고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 정확도를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에 있어서는 LSTM 모델로 어떤 식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오늘 실습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